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접했던 마약이 언젠가부터 뉴스에 자주 등장하더니 이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문제, 그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와 자활을 돕는 공동체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신용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그 단체를 섬기고 있는 신용원 목사입니다. 네. 마약 범죄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마약을 보용하는 사람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된 대검찰청 자료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에 이 마약 사범수가 100만 1000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2023년 한 해만 2만 5천 건이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년 사이에 마약 사범 숫자가 50% 정도 증가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증가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약 사범 수치 증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대들의 마약 사범의 증가 수치인데 2022년에는 거의 한 480명, 500명 선에서 이 10대들의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는데 2023년에 그 수치가 1,380명, 그래서 1,4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대들의 마약 사범 숫자가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10대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회로 진출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 하면 미래에,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이 마약 사범에 관련된 수치가 폭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 검거된 마약 사범 수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실질적인 숫자는 통상적으로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2023년에 이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 총 숫자는 75만 명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 숫자가 4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대검찰청 자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숫자가 지금 75만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서 닿는데요. 네. 그 유엔이 정한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미 마약 청정국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신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연령대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연령대가 낮아지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게 마약에 노출되게 됐을 때에 넓게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마약을 전염병 같은 이런 마약, 심지어 바이러스를 복균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다른 어떤 범죄 유형과 다르게 이런 전염병 형태의 이런 양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너무 기회가 없어져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 이 교수님, 클럽, 뭐 술집 이런 데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약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련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쾌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엔도르핀이라는 게 분비가 되죠. 이 엔도르핀은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이완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요 두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이 마약도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자극제라고 그래가지고 업계열의 마약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쾌감을 증강시켜 주는 거, 뭐 그 크랙이라든지 또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것,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 이완제, 통증 이완제로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다운 계열의 약제인데, 이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르핀이라든지, 그다음 헤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펜타닐이 끝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 두 계열의 마약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 그 쾌감과 관련해서는 이 바로 관련돼서 이제 마약이 유포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또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춤을 막 추다 보면은 도파민이 좀 분비가 조금씩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감을 좀 느끼거든요. 또 술을 먹는 이유도 술 먹음으로써 좀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관계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춤이라든지 그 술이라든지 이런 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쾌감은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한정이 되고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느냐 하면 이 행복감, 쾌감을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 본능을 소위 마약상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에게 야,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료수에다가 몰래 그런 약재를 살짝 타가지고 음료를 마신단 말이에요. 마시니까 야,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니? 그래 찾게 되면서 잘 마약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연결되면서 알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의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여러 가지 통증이 좀 있지 않습니까?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진통제를 찾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중증 말기 환자를 위한 통증 완화를 위한 비상약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건데, 이것을 이 제약회사들이 이거는 그 말하자면 그냥 일상적으로 진통 완화에 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다. 그렇게 제약회사들이 막 선전을 해가지고 로비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서구 사회에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을 그냥 의사들이 마구 처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 한 번 처방하면 효과가 모르핀보다 100배 정도 강하거든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진통 효과를 말하자면 도모하는 가운데 뭐를 망가뜨리느냐면, 원래 인체의 신경 체계 안에는 통증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체계를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계를 망가뜨리니까 그 다음에 약효가 끝나면 근데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중독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열의 마약이든 아니면 다운 계열의 마약이든 간에, 이게 마약을 투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이 사실 굉장히 소량 조금씩 평생 동안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확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쏟아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양이 바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빈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물이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엔 약을 먹어도 이게 분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데다가 이제 그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을 전달하는 수용체가 또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갈증만 남고 그 다음에 충족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아도 마약을 해도 충족이 안 되고 갈증은 계속 나고 그러면서 결국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마약의 라인에 이렇게 말하자면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완화하려는 욕망에다가 이걸 또 팔아먹으려는 이제 각종 이제 상술들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흔히들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술도 적당히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 마약이 왠지 통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고통을 살짝 완화시켜주고 쾌감을 조금 증진시켜주는 정도로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약 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 유명한 명언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마약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저는 종종 이제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얼마나 약을 이렇게 상용해야 중독되냐라고 물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중독은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중독자였다가 회복이 됐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이제 소망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치료자활 공동체는 국내 이제 최초이면서 실질적으로 중독돼 있는 분들을 회복을 돕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폐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결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단절인 것 같아요. 단절. 예, 가족하고의 그런 어떤 이 단절되면서 오는 고립감이 이 어떤 개인에게는 사회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중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 전체가 이 해체가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 체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복감에 도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마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폐해 중에 우울증이라든지 또 내지는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이 급격한 어떤 폭력성으로 유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약을 통해서 오는 가장 큰 폐해다라고 그동안 이렇게 경험으로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도파민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우리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총량의 법칙이 있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폭발시켰을 때의 이 문제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마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태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단절 이야기도 해주셨고 심지어 공격, 폭력성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일들 때문일 것 같은데요. 마약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례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경우,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현실과 환각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심각한 건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업무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마약을 계속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 결국 이제 무직자가 되는 거고, 무직자가 된 상태에서 생계도 문제가 되고, 생계가 문제된 상태에서 마약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래도 감정 조절이나 욕구 통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약에 들어가는 비용, 마약을 구입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심각하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남미 여러 나라들, 이런 서구에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강도 상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강도 상해의 거의 90% 이상이 마약 때문에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의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 사회들이 마약 때문에 지금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서구 사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단계에서 마약 문제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이 서구 사회, 콜롬비아라든지 남미나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우리 사회가 이런 심각한 폭력 사회로 붕괴되어 가는 것이 요즘 아주 분명하게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네, 뭐 숙지하고 있던 건데도 듣고 나니까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백해무익하고 정말 해악이 되는 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도 막 마약과의 전쟁을 네.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속과 처벌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국가가 이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처벌을 보다 강조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급하는 어떤 판매자들이나 밀반입자나 이런 공급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서 더 처벌을 강화하는 거에 동의하지만, 이미 노출된 투약자들에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또 한편으로 처벌을 투약자들에게 강조해서 이거를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이 의제 문제로 우리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의제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 질환적 문제로 이제 의료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서 이걸 수요 억제하겠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는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이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도 병증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막 단속 처벌 이런 걸로는 이제 실효성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도 접근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거긴 한데 또 이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방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또 유발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마약 문제가 지금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할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약 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수치를 볼 때 이제는 공개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인 의학적인 자료,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냐면 그 비공개되고 은밀하게 어떤 문제를 숨기면 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 단체들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마약상들이나 은밀하게 마약을 이 사회 안에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술 문화와 니코틴, 담배 문화에 너무 쉽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술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인체 뇌를 망가뜨리고 신경도 망가뜨릴 수 있고, 그렇게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마약에 쉽게 노출된다 하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교육이 지금 마침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적으로 술 문화, 이 담배 문화에 대한 그 청소년들에 대한 계몽과 또 계몽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다운 조언을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도 강화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이제 사실 이러지만 모두가 다 또 그걸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노출이 되고 또 중독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많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을 그냥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완전히 단약을 하고도 다시 시작하는 그 확률이 40%가 넘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단약을 하고도 회복을 하는 거 일단 가능하긴 한 걸까요? 네. 이런 의료 분야나 또 심리학이나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학계 정설처럼 이어져 왔던 이 분야에서는 그 약이라는 것이 한번 노출되면 이게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물론 이게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불치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난치병인 것은 맞습니다. 이 굉장히 치료가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저처럼 단번에 그 성령을 받아서 끊어졌거든요. 저는 어떤 뭐 제 의지가 무엇인가를 어떤 의지로 뭐 치료 프로그램에 뭐 임했거나 그런 것들이 그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그분들에게 뭐 직업자활이라든지 그런 사회 그 제사회화를 어떤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지만 결국 핵심은 영성 치유였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마약이 중독이 되면 이게 의학적으로 신경 체계가 손상이 됐고 뇌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은 1차적으로 반드시 전문의에게 가야 됩니다. 그 전문의에게 가서 그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그래서 신경 체계와 뇌 손상 체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뇌가 어느 정도 뇌도 회복이 되고 신경계통이 회복이 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신체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상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 중독 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회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거든요. 예배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넣어주어서 마약 중독했던 사람들이 참된 삶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자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대상자, 마약 중독 대상자들을 자꾸 공동체 안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삶은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영위하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로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전도회로도 끌어내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도 끌어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로 끌어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으로 끌어내서 혼자 두게 하지 말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신앙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그 힘으로 마약의 중독에 크게 유혹받지 않고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하나님 말씀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 잠겨서 생활하도록 해야 결국 말하자면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대해 오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다 충분히 채워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공동체에 그렇게 오라고 한다 그렇게 쉽게 오게 되지도 않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제 이 품어낼 때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하고 또 마음을 배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이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인들뿐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캠페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 인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자칫 이것이 이제 일테면 사회 악이다, 또 국가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용어로 이렇게 경각심만 자꾸 주려고 하는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미 투약이 된 75만 명을 상회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출이 돼서 분명히 마약이라는 게 사회 악이고 없어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자꾸 경각심 유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또 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고아나 가부나 이 병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을 해왔지만, 이 마약 중독이라는 영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도 그런 우리가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세상은 아까도 제가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꾸 의도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인 이런 영역으로 이걸 가둬버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적인 치료를 평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교수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독의 가장 그 큰 폐해는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인데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기능들이 지금 파괴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관계 설정을 건강하게 해가고 그래서 제사회화로 스며드느냐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르치자라는 그 의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목사님이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제가 딱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료적인 어떤 치료와 더불어서 저희가 영적 연약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교회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처지인 셈이죠. 무엇보다 이게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다 다루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오늘의 논의들을 통해서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지와 또 교회가 저희가 하나의 영적 전쟁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것까지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들어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마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유혹에 약하고 어딘가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의존의 대상이 나와 가족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